여러분, 만약 어느 날 밤 조선의 중심 한양 도성 한복판에서 사람이 처참하게 찢겨 죽은 시신으로 발견된다면 어떨까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신의 가슴에 날카로운 호랑이의 발톱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도성 안에는 호랑이가 들어올 수 없도록 성벽이 겹겹이 쌓여 있었는데도 말이죠. 범이다. 한양 도성에 인육의 맛을 들인 악귀 같은 범이 들어왔다. 한양 전체는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공포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떨어지기만 하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여 떨었지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산속에 사는 진짜 호랑이의 짓이었을까요? 시신을 조사하던 포도청의 백전노장 관원조차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찢겨진 옷가지 사이로 드러난 것은 산짐승의 이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제작된 철제 갈고리와 정갈하게 정돈된 인간의 칼날 자국이었던 겁니다. 즉, 호랑이의 지드로 위장한 인간의 잔혹한 연쇄 살인이었던 것이죠. 조선 최고 권력가들의 비밀 연회, 그리고 신분제 뒤에 숨겨진 참혹한 욕망.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왜 하필 호환을 위장하여 힘없는 이들의 목숨을 빼앗아 간 것일까? 200년 전 조선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 기이한 미스터리 실화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시죠. 때는 1810년, 순조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도 정치의 어두운 그림자가 막 들이우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좌포도청에서 사건 수사를 전담하던 인물은 치명선이라는 포교였습니다. 명선은 머리가 비상하고 현장에 아주 작은 흔적도 놓치지 않는 그야말로 조선판 명탐정이라 불릴 만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당시 도성 안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한양 남촌에서 약재를 팔던 가난한 상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는 궁궐의 땔감을 납품하던 나무꾼이었지요. 희생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힘없는 평민이자 밤늦게 홀로 길을 걷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호랑이다. 도성 문이 닫힌 한밤중에 호랑이가 도성 안을 활보한다. 게다가 희생자들의 품속에 있던 약간의 돈이나 귀중품은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포교님, 백성들은 이미 차코갑사를 투입해 호랑이를 잡아야 한다고 난리법석입니다. 헛소리 마라. 산짐승은 먹잇감을 이렇게 정교하게 잘라내지 않는다. 이것은 호랑이의 탈을 쓴 인간의 짓이다. 의 행각 가야금 소리와 비밀스러운 분위기. 이명선 포교는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한양 최고의 정보통을 찾아갑니다. 바로 행수기생이자 온갖 양반가의 비밀을 쥐고 있던 월양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월양은 도성 안고위 관료들의 연회에 자주 들러오가는 말들을 수집하곤 했지요. 포교님, 요즘 양반들 사이에서 무슨 소문이 도는지 아십니까? 소문이라니? 호환에 관한 것 말이냐? 단순히 호랑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의정 대감의 친척이자 거부인 김상유 대감의 집에서 얼마 전부터 이상한 연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은밀한 밤에 벼슬아치들과 거상들이 모여 특별한 효능이 있는 약을 거래한다는 소문이지요. 김상유. 그는 세도 가문의 후광을 등에 업고 도성 안의 온갖 약재와 유통권을 독점하던 거물이었습니다. 이명선 포교는 희생자 중 첫 번째 인물이 남촌의 약재상이었다는 점을 퍼뜩 떠올렸습니다. 약재상과 거대 약재 유통업자 김상유. 과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명선은 죽은 약재상의 집으로 달려가 그가 남긴 기록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먼지투성이 장부 속에서 뜻밖의 정황이 적힌 비밀 노트 하나가 발견됩니다.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대감 집에서 요구하는 만병통치약의 핵심 재료.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의 가슴에서 추출한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 사람이 아니라고?
가슴에서 추출한 무언가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조선시대에는 기이하고 흉흉한 미신이 떠돌곤 했습니다. 나레이에이터, 나환자나 불치병에 걸린 고위 관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 산 사람의 장기나 피를 약으로 쓴다는 기괴한 야사가 만연하던 시절이었죠. 명선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선이 사건의 윤곽을 잡아가던 바로 그날 밤. 세 번째 비극이 발생하고야 맙니다. 이번 희생자는 놀랍게도 포도청에 제보하려 했던 어린 심부름꾼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시신 역시 가슴 부위가 잔혹하게 파헤쳐진 채 발견되었지요. 이 악마 같은 놈들. 어린아이까지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포교님, 현장 근처 풀숲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하급 포교가 내민 것은 피에 젖은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은 단단한 쇠로 만든 날카롭기 그지없는 호랑이 발톱 모양의 장갑이었습니다. 인간의 손에 끼워 무참히 살점을 찢어발기도록 만들어진 살인 무기. 그것은 호랑이가 한 짓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인간의 철면피 같은 범행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 구석에는 도성 안 최고의 대장간인 철기방의 은밀한 표식이 작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명선은 망설일 겨를도 없이 철기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철기방에 도달했을 때 그곳은 이미 서늘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장장이 역시 입막음을 당한 듯 목이 매달린 채 서늘한 시신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 이명선 포교의 수사망보다 한 발 앞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습니다. 대장장이의 시신 발미대는 엎질러진 먹물과 함께 차마 다 태우지 못한 비밀 주문서 한 장이 타다 남은 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주문서에 적힌 주문자의 이름. 그것은 놀랍게도 김상유 대감이 아닌 전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말도 안 된다. 포도청 내부의 사람이란 말인가? 연쇄 살인마의 배후에 닿았다고 생각한 그 순간. 수사의 방향은 순식간에 포도청 내부, 그리고 조정의 더 높은 권력층을 향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밤마다 호랑이의 탈을 쓰고 무고한 사람들을 찢어 죽인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사람의 가슴을 파헤쳐 얻고자 했던 기괴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타다 남은 종이에 적힌 이름, 그것은 이명선 포교가 그토록 믿고 따르던 자포도청의 상급 관리, 종사관 박종호의 직인이었습니다. 수사를 총괄하고 지휘해야 할 포도청의 핵심 인물이 바로 살인 무기 제작을 의뢰한 당사자였던 것입니다. 이명선 포교의 머릿속은 머리를 맞받아친 듯한 충격으로 차갑게 식어내렸지요. 박종사관 나리가. 어째서? 내가 수사한 모든 보고서가 전부 범인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단 말인가? 명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수사망을 피하듯 한 발 앞서 증인들이 입막음 당하고 사건 현장이 훼손되었던 이유를 말이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던 셈입니다. 한편 도성 외곽의 고요한 별장에서는 은밀한 거래가 한창이었습니다. 웅장한 비단 옷을 입은 거부 김상유 대감과 기괴하게 일그러진 표정의 박종호 종사관이 찻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대감, 이명선 그놈이 철기방까지 찾아갔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마무나라니? 섭정 대신에 불치병을 고칠 영약의 재료가 단 한 명분 남았다. 그 마지막 재료만 확보하면 조정의 모든 권력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데 여기서 멈추라고? 여기서 밝혀지는 경악스러운 진실. 그들이 호환을 위장해 가난한 백성들을 도살했던 진짜 이유는 당시 임금의 수양부이자 조정 최고의 실권자였던 대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간에 떠돌던 기괴한 비방, 즉 사람의 간과 심장에서 추출한 영액을 바쳐 가문의 부귀영화와 권력을 보장받으려 했던 것이지요. 이 모든 모의를 기생월양의 도움으로 도청하게 된 이명선 포교. 그러나 정의를 구현하기도 전에 수사관인 그에게 도성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박종호 종사관이 먼저 손을 써서 이명선 포교에게 연쇄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씌워버린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는다. 놈들이 마지막 재료를 얻기 위해 오늘 밤 마지막 범행을 저지를 것이다. 그 현장에서 내 손으로 직접 놈들의 가면을 벗기겠다. 비가 무섭게 내리붙던 그날 밤, 남산자락의 어두운 골목. 한 귀족 가문의 여종이 홀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으스스한 바람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새로 만든 호랑이 가면을 쓴 괴한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번뜩이는 철제 발톱을 들어 여종의 가슴을 향해 내리치려는 바로 그 순간. 그 손 치워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이명선 포교의 검이 살인마의 철발톱을 막아서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호랑이 가면을 쓴 자는 괴성을 지르며 명선을 향해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지요. 빗속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사투. 명선은 치명상을 입으면서도 단검을 빼내 살인마의 가면 끈을 베어버렸습니다. 툭하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괴한 쇠호랑이 가면, 그리고 드러난 살인마의 얼굴. 명선은 그 얼굴을 확인하고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범인은 박종호 종사관도 김상유 대감의 하수인도 아니었습니다. 너는 차코갑사 강두철? 범인은 바로 호랑이를 잡는 조정의 특수부대, 차코갑사의 에이스이자 이명선 포교가 산짐승 수사를 할 때마다 자문을 구했던 유능한 차코무사 강두철이었습니다. 알아챘나, 이 포교? 평생 산속에서 호랑이나 잡으며 썩어가는 내게 김상유 대감께서 판서 자리를 약속하셨다. 천한 백성 몇 놈의 목숨으로 내 팔자를 바꿀 수 있다면 그게 호랑이든 악마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수년간 호랑이를 잡던 무사가 권력과 돈에 눈이 멀어 스스로 백성들을 수렵하는 호랑이 탈을 쓴 악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이명선 포교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강두철에게 차갑게 육박했습니다. 권력의 영혼을 판 무사와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는 수사관의 목숨을 건 마지막 일격. 명선의 칼날이 강두철의 심장을 깊숙이 관통했습니다. 피를 토하며 쓰러진 강두철은 자신이 쓰던 철발톱을 쥐지도 못한 채 차가운 빗물 속에서 숨을 거두었지요. 명선은 강두철의 시신과 그가 품고 있던 김상유 대감의 밀약서, 그리고 종사관 박종호의 비리 장부를 가지고 암행어사를 찾아갔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도 가문의 힘으로도 사람을 도살해 영약으로 쓰려 한천인공로할 범죄는 덮을 수 없었지요. 연쇄살인을 지시한 김상유 대감과 이에 동조한 박종호 종사관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추포되었습니다. 그들은 국문장으로 끌려가 참형에 처해졌거나 가혹한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한양 도성을 공포에 떨게 했던 호환 연쇄살인 사건은 비로소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누명을 벗고 공을 인정받은 이명선 포교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씁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이미 목숨을 잃은 가난한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선은 조정에서 내린 포상금을 모두 거절하고 조용히 관직을 내려놓은 채 도성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진정 무서운 것은 깊은 산속에서 사람을 덮치는 산짐승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권력에 눈이 멀어 동족의 가슴을 찢고 억울한 피를 흘리게 만든 딩간의 탈을 쓴 악기들이었지요. 200년 전 조선 도성에서 일어난 이 기이하고 잔혹한 비화. 신분과 시대가 바뀐 오늘날에도 혹시 우리 주변 어딘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호랑이의 탈을 쓰고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현대판 짐승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조선을 흔든 기이한 실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